안녕하십니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이거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세트에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전 세계 군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은 또 어떤지 이것까지 살펴볼 텐데요.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 저희 둘이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3분의 1쪽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박사님, 이세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분위기가 다르네.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허리가 좀 이렇게 서야 될 것 같고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딱딱한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농담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러니까. 아,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봐. 저기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우리 군대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라. 시시각각 달라지며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한반도의 정세. 과거 군대의 변천사와 앞으로 전 세계 군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강한 군대로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방개혁 2.0. 성공적인 군 개혁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사실 군대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전쟁사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손자병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최고의 전술, 최고의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군대가 최고의 군대고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사에서 승리하고 역사를 주도했던 군대는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적합성을 찾은 군대가 승리했고 선도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의 역사는 개혁 역사고 실패한 군대의 역사는 개혁 못한 것의 역사죠. 아하. 그렇지만 또 이제 군대를 봤을 때 개혁에 성공한 군대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개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조건에 적합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개 이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국제 정세, 두 번째는 기술, 과학, 무기 발전에,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상황, 신분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군의 복지와 사기. 특히 군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 군의 복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군인에게 주는 대우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해서 이 4가지가 가장 앞서가거나 맞았을 때의 최고의 군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참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하는 바에 의하면 이 4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군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그 기간 복무 기간도 줄어든다는 뉴스 많이 들었었고 월급도 많이 올라서 이거 완성되는 그 시점에 가면은 여유 있게 좀 치약도 많고 쓰고 이게 다녀온 남자들이 흔히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됐을 때 더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특히 이 두 번째 항목 기술, 과학, 무기의 발달. 아유, 이세영 기자님 빠질 수 없죠. 이게 가장 그 국방력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 기술 혹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과학 기술,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나와서 이 새로운 무기로 인해서 국방 개혁이 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이나 무기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리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거 없이 새로운 무기만 나왔다고. 그럼 뭐 20등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예가 뭐냐면 이태정이 발발했을 때, 딱 발발했을 때 독일군보다 오히려 연합군이 탱크가 많았었거든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근데 독일군은 전차를 집단 운용했고 새로운 교리에 의해서 연합군들은 그 전차를 분산 운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차 오히려 성능은 더 연합군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 군도 사실은 이
군사력의 그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군인들의 마음은 되게 중요한 한 거예요. 가지 요소는 한 가지 요소에 치중해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2차 대전까지 올 것도 없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군이 승리하잖아요. 네. 신났죠. 그래서 이 정비된 전술과 무기, 이 세계 페르시아 제국을 깬 그쵸. 우리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저기 야만적, 그러니까 정말 숲속에서 뭐 하나만 걸치고 네네네. 박살이 나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 전술이나 그렇죠. 기술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요 한 가지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뭐 한 가지만 저조해도 없어도 안 되고 균형이 모든 안 게 맞아도 안 균형 된다. 있게 맞아야 그렇죠. 된다. 국방개혁에 실패하는 경우는 네. 꼭 안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편향성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이제 군 내부에서의 어떤 깨달음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주도하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선전을 위한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네. 많은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선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된다. 어허. 어허.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돋궈요. 그리고 정작 나가 보면은 완전히 개박살이에요. 박살이에요. 굉장히 그런 위험한 경우가 거죠. 이 역사를 살펴봤을 때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지금 번뜩 들어가는 게 군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역사 후대 몇백 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이 고려 수군 이야기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외구 네. 얘기했었을 때 고려가 사실 수군이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육군 위주였고 왜냐하면 북방민족의 침략이 워낙 심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외구한테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네. 그다음에 수군을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적 변화, 그렇죠, 그렇죠. 전술적 변화, 그다음에 의식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 덕분에 나중에 그 수군의 그 어떤 전통의 면면이 이어져 와서 임진왜란에서도 조선 수군이 큰 역할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의도 터지기 전에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해요. 인간의 실수는 반복된다. 그럼 임진왜란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맞은 짓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 맞고 나서 또 움직이고 맞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니,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요. 기자님은 늘 한결같거든요. 맞아.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다가 좀 있으면 또 해. 그러다가 아니구나. 또 있으면 또 해. 매 회를 거듭. 그건 바본데? 드디어 기자님이. 우와 사람이 변하는구나. 제가 그 아니요. 기자님의 매력입니다. 해외에도 좀 이렇게 좀 한 번의 개편으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또 사례가 있나요? 고대 로마군의 개혁이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춰서 바뀐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그 왜 로마군 하면은 시민군으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또 이야기 들었을 때 로마 시민 아니면 시민군도 안 시켜준다. 그럼. 이랬었는데 이게 그게 어떤- 처음에 시민군이라는 건 그리스 폴리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 도시에서 시민의 특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 복무해야 참정권도 가지고 투표권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되고 로마군은 재밌는 게 어느 나라나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군을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이제 입대가 허용되면 무기를 주고 근데 얘가 무기를 듣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들고 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으로 담보를 걸어놔야 돼요. 그 세상에 요즘 생각해 보면 누가 군대 가는데 자기 재산을 담보로 걸고 가요. 인터넷에 가끔 떠도는 얘기들 있잖아요. PX에서 총사. 들어갈 때 PX에서 총사야 되니까 15만 원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시민의 특권하고 관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하고 싸울 때만 이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니까 저쪽에서 강대한 세력이 쳐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시민군만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시민적 특권만이 아니에요. 예를 어떤 게 들면 있죠?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하면 굉장히 많은 부가 쏟아지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돈 있는 시민들만 나눠 가질 거냐고. 그래서 국가 경제 체제가 다 바뀌고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군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징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빈민이나 노동자 계급도 징집을 하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니발 군대의 침략을 받고 이제 로마가 바뀌는 과정이죠. 한니발이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뭐 계속해서 로마를 좀 힘들게 했었죠. 그렇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뭐 얼마 안 되는 시민군 갖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가 멸망하면 폴리스하고 폴리스끼리 싸웠을 때는 멸망시키진 않잖아. 그냥 해서 이제 너희 우리한테 세금 내. 그러니까 빈민이나 군대 안 가는 일반 농민들도 뭐 어차피 내가 내는 세금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뭐 주인만 바뀌었지. 어차피 우린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갈리아민족이 쳐들어와서 또는 해서 다른 적이 쳐들어오니까 싹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쵸. 노동자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전쟁이 공통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한니발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시민군보다 직업군이 훨씬 세다. 아, 네. 그걸 보고 나서 과거에는 시민군이 아니면 충성도 없고 규율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리더가 잘하고 훈련을 잘 시키면 훨씬 세진다는 걸 로마가 배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유명한 게 이제 마리우스의 개혁인데 뭐 그 전에도 개혁이 있었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 민을 징집해서 강훈련을 시키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과 조직을 가진 군대로 바꾸게 되죠. 그럼 오히려 이제 막 그 하층민이나 빈민층에서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불만만 가득 찼던 사람들이 약간은 좀 자긍심도 좀 가지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그것도 있고 이제 로마 사회가 변해가지고 빈민들도 이제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평민파 이런 거 출연하죠. 마리우스라는 사람은 노동자 집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한니발하고 싸웠던 스키피오 부대의 병사였거든요. 스키피오는 로마의 귀족이잖아요. 네. 그래도 한니발 군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에 가릴 거 없이 키워야 된다 해서 스키피오 밑에서 장군이 되고 로마의 집정관까지 올라가죠. 이 사람이 또 카이사르의 고모부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죠. 평민의 지지를 받으면 엄청난 권력이 따라온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민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영농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번 제국의 길로 나아가면 이게 부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게 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까지 뭐 어떻게 말하면 건전한 어떤 영농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 화폐 경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민군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렇죠. 나가서 싸우기 싫죠. 근데 이게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영농 체제는 좋은 것이고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 뭐 돈이 들어오면 사회가 망가진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이제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거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영농의 몰락인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돼서 대중들의 정치적 권한이 세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에 조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사회적 구조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민들의 의식이 세지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허. 왜? 너희만 군대 가서 어허. 그 특권을 가져가냐? 가고 싶은 군대. 네, 우리도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 권리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금 뭘 로마사까지는 다 얘기 못 하겠지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변화에 조응한다. 근데 그게 어찌됐든 제일 그 중요한 거예요. 로마군이 그 개혁을 성공을 해서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리우스의 카멜루스의 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전술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그리스식으로 100인대였는데 이걸 두 개 중도로 나눠요. 마니플루스라고.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로마 할 때 설명 때 3열 대형. 맨 앞에 하스타티, 프린키페스, 트리아리. 이제 신분이 아니라 경력과 실력과 전문성으로 대형을 나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옆에 동네하고 맨날 싸웠어. 패턴이 똑같아요. 옛날 브라질 축구가 뭐 4-2-3만 썼던가 뭐 자기들끼리 하니까 똑같은 스타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군대하고 싸웠더니 전혀 다른 전술을 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작은 단위로 분리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해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제국군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러면 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조건으로 봤던 국제 정세 변화 사례를 좀 봤는데
두 번째 과학기술 무기의 변화도 사례를 조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많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세영 기자님께 새로운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가 나오면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새로운 무기가 나서 가장 큰 변혁을 이루었다. 16세기에 우리가 화약 무기를 들 수 있어요. 화약. 그다음에 대포와 총의 출현이 완전 이제까지의 전쟁의 양상을 완전 바꿔놨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의 예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명 교체기에 명나라가 원나라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화약 무기의 사용이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선 서양의 화약 무기들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예를 들어서 그 명나라 군대가 네덜란드하고 전투를 할 때 네덜란드인들을 홍모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 가진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걔네들이 가져왔던 대포를 맞아 보니까 이거는 뭐 아프지. 맞아 보니 아프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아프지. 네, 이 정도 아픈 건 처음이지. 그렇죠. 어. 뭐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화약 무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 시대 할 때도 일본 전국 시대 완전 그 전쟁의 패턴을 바꿔놓은 게 조총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신물질의 개발 그리고 신과학 기술의 개발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무기가 돼서 전장에 나타났을 때 이것이 큰 충격을 줬고, 역사에선 이거를 어떤 뭐 혁신, 뭐 전쟁에서의 혁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변화된 교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화약이 나오는 바람에 네. 중국의 사례를 들면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던 이제 북방 기마민족들한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기는 전세 역전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직 야전에 나가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지만 네. 적어도 수성전 같은 데서 대포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몽고족이 그 이론 너무 사막에서 이긴 적은 있지만 도시 함락시키고 이런 건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천 년 수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수천 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교가 바뀌고 아유. 국가 건설 방향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게다가 또 중국은 그 화약의 주 원료가 생산이 되고 초석. 많이 나오는 네. 또 나라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믿고 부패해가지고 더 빨리 망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무기가 바뀐다고 잘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단순한 질문인데 이세영 기자님이 계속 이 무기와 함께 사람들 교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질문에 최신의 무기와 조금 덜 떨어진 교육, 아니면 좀 덜 떨어진 무기와 최고의 교육, 어떤 매치가 더 좋은가요? 그거는 지난번 영화편에서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죠. 만약에 T-34 전차를 독일군이 갖고 소련군이 타이거 전차를 가졌을 때 누가 이겼을까? 그때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T-34를 가지고 있는 독일군이 이겼을 것이다. 아하. 아니 근데 전차 내용은 그때 당시에 소련이 독일은 상상도 못했던 그 쿠션 있는 전차, 서스펜션 있는 전차 막 나오고 기동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그랬었어. 좋은 전차라고 막 그랬었어요. 아저씨 버빙턴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으면 말 말고. 오늘 말 마세요. 홍보. 아니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달림이 떴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예? 목성의 테두리가 바뀐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고요. 아니 근데 뭐 일본이 조총이었다면 우리나라는 또 화포였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뒤로 조총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조총을 이제 만들고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봤을 때는 이런 조총을 우리보다 먼저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조총을 먼저 만들면 대포는 얼마나 더 빨리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기술들은 얼마나 빨리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 본질을 가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수입하는 거로 끝내니까. 그 임진왜란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조총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들어온 조총을 몇 번 써보고 창고에 박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놀랍긴 한데 이게 결정적 무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군대로서 충분할 것이다. 사람의 머리보다 기술이 올라가 있으면 그 기술이 좀 멍청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항상 임진왜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임진왜란을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일본군이 가져왔던 신무기인 조총에 의해서 조선군이 완전히 괴멸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조총을 아예 몰랐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이 신기술과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안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군제 개혁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8기군을 운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보된 이 군대를 운용을 했는데 이게 왜 현실적으로는 별로 큰 도움이 그렇죠. 못 이 된 거죠? 8기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북방민족의 기병군단이었죠. 그래서 최강이었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이 8기군 제도는 단순히 그 군조직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분야까지 함께 어우러진 그야말로 잘된 개편이잖아요. 가장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처음에 의도는 전부 다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이 거대했던 조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패가 있죠. 그렇죠.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부패보다 더 무서운 건 정체죠. 사실은 8기군이 처음 명나라 침공했을 땐 정말 빛나는 승리를 거두거든요. 네. 야, 정말 지금까지 이런 군대는 없었고 이런 승리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들어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데 근데 참 이상해. 개혁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 개혁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혁의 위력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이제 믿어버려요. 이제 나를 아. 이제 나를 내 당할 자 능력, 없다. 나는 슈퍼맨이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고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플루타크 영장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사람들은 나중엔 그 방법이 명예로운 것이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걸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기군 체제가 고착되면서 새로운 무기의 수입이 계속 서양에서는 무기가 발전하고 있는데 무기를 수입하긴 해요. 그러나 자기 체제를 안 바꾸려고 하고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 무기와 기술을 만들고 개발시키는 요소를 소홀히 해요. 그거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 맞춘 전략 전술을 소홀히 하고 결국 정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왜 우린 이걸 못 만들지?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이거 좋대 빨리 이거 좋대 빨리 그리고 이걸 많이 만들자. 빨리. 그러니까 허준 씨가 좋아하시는 청동 대포, 오스만 트루크도 마찬가지예요. 청동 대표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화학 무기에 좀 관심을 가진 건가요? 이제 화약 무기 쉽게 말해서 의덕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네. 조총의 위력을 실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정도 조총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일 처음에 받아들였으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무선 뭐 선생님도 그랬었지만 그거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어떤 무기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화승총이란 건 뭐냐면 화승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심지가 비가 와서 한번 젖으면 말려도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절대 사용이 안 돼요. 화승총 자체가 발사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불붙은 화승을 써야 되니까 이게 사고 위험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붙은 심지를 없애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서 착안한 게 이제 그 심지 대신에 부싯돌을 쓰는 방식.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니까 훨씬 신뢰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대단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 올 때도 사용이 가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17세기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까지 이 플린트락 머스켓이 전 유럽을 휩쓸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조금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예, 인기가 없었다기보다는 안 쓰였어요. 많이. 쓸 줄을 몰랐던 더 좋은데 건가요? 왜? 플린트락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들어왔어요. 네. 보니까 이거 지금 총보다 훨씬 좋은 총이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뭔가 좀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해요. 이게 방아쇠 장치가 굉장히 정교하고 방아쇠 장치가 쉽게 말해서 이게- 해머를 당겨야 되는군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당겨서 탕 하면서 그렇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기술자 훈련부터 다시 시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 뭐였냐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있긴 했었는데 그 당시 그러한 정교한 그 기관 장치라고 하죠. 그 기관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힘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고 톱니바퀴하고 스프링 방식.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대단히 힘든 근데 방식이었어요.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시설을 또 만들고 해서 그렇죠. 군제 개편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 사실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누구 말로는 네. 동양과 서양을 바꾼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밀공업과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계 장치를 이게 한중일이 다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손재주 좋은데 왜 못 만들지? 저기 정조 때 서양에서 자명종이 하나 요만한 게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딱 보고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얼개를 알아보자 해서 최고의 우리나라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걸 분해했어요. 분해시켰대. 네. 그다음에 분해해서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조립해라. 조립했던 시계가 안 가요. 와 몇백 년 전에도 지금 남자들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 근데 왜 안? 영어로도 다시 나던데 가질 않아. 그만큼 기술 얼개에 대한 그 어떤 수준차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밀 기술이 발전이 동양이 처지게 되면서 이제 특히 기계 문명에서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중일이 다 소홀히 하고 우리나라도 이거 좋은 총이한데 만들지 말자. 힘들고 돈 많이 들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건 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줄기차게 화승총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먼저 이렇게 서양의 세력을 맛보게 되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또 이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먼저 그거를 맛보고 나서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16세기에도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8세기에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 기회를 잡은 거죠. 특히 그런 테크놀로지 쪽에서. 근데 뭐 기존의 박사님 말씀이라면 무기를 발전시키지 않았어도 이 안의 세력을 좀 단단하게 했으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겠죠? 근대 전쟁, 근대 사회는 기술 발전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역시나 기술 얘기 나오고 무기 얘기 나오니까 기자님하고 얘기가 좀 반짝반짝. 길어졌어요. 예, 다음 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개혁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인데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어떤 어떻게 변화로 보면 있어서? 개혁이 이런 게 개혁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있어요. 고대로부터 네. 군대는 사회 경제적 구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군대를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사회 경제가 바뀌진 않잖아요. 사회 경제적 변화와 맞아야죠. 아까 로마군하고 얘기할 사회 때도 경제와 맞게 변화시켜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물론 언제나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근대 시민 사회와 근대 징병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18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총이 나오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게 3주면 군인을 만들 수 있다. 말 타고 갑옷 입고 싸우려면 7살 때부터 연습해서 평생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20살 넘어가면 또 못 써요. 나이 30이면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낭비적인 소비적인 구조인데 총이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가 쏴도 20년 못을 닦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병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칼이나 창을 쓰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스킬이 있어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지는 그럼요, 아니더라도 어떤 칼을 휘두를 줄 네.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는 데만 해도 한 번 1년이 넘게 걸리죠. 맞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아무리 안 받아도 네. 예를 들어서 성 위에서 돌덩이로 올라오는 적한테 던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부녀자들도 그 일을 그렇죠. 했던 그러니까 거고. 이거 예를 들면 기자님 좋아하는 투핸드 소드 같은 것도 일반 남자들도 잘 못 써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그래도 이건 정말 남자들 10명을 모아도 1명 뭐 된다 만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방아쇠 당기는 건 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화승총 쏘는 게 말처럼 그렇죠, 쉽진 그렇죠.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총이 나오면서 바로 시민군으로 변화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총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군인이 더 줄어들어요. 창은 들려주고 내보내면 되는데 총은 비싸서 아무한테나 줄 수도 없고 그렇지. 화약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군대가 더 줄어들고 전쟁이 더 지리해졌어요. 그렇다고 또 총이 나왔는데 칼 들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18세기쯤 되니까 이제 산업혁명 생기고 화약도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뭐가 부가 증가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 시민 징병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군대를 대량으로 가지고 오니까
여기도 대량으로 가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돌려 총 만들어서 시민 징병해서 대규모 부대가 싸우는 이제 소위 징병제에 의한 근대 전쟁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국가 상비군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뭐 용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깃발 들고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국가 상비군들이 나와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 지금의 대한민국이야 뭐 진짜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나라 안 지키면 저 북에서 쳐들어온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참 고마운 게 아직도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자주국방 신념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도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긴 아니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사가 싸우고 사실 백성도 놀지는 않아요. 뭐 땅 파고 참호 파고 도와주는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아. 그래서 18세기 근대 징병제가 나오기 전에는 국가의 군대인 건 맞는데 그런데 군인은 귀족의 사병, 왕의 사병 같은. 영국도 18세기인가 19세기 이전까지 군 지휘권이 도대체 이게 국가에 있는 요즘처럼 뭐 합동참모본부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왕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애매했어요, 굉장히. 이게 도대체 국가의 군대인 거는 맞는데 왕의 군대냐? 국가의 군대냐? 아. 군의 통수권자가 왕이냐? 국가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 전적으로 약간 국가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적어서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왕의 군단. 그 영국의 그 런던에 지금도 있는 그 근위 기병연대 호스가드라고 네. 유명한 거죠. 지금도 말 타고 맨날 있는. 우리는 지금 가다 보면 그냥 왕의 근위대라 그러니까 그냥 뭐 왕의 근위대인가 보다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영국군 총사령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왕의 거니까 왕의 근위대가 요즘 말로 하면 합참인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이제 이 합참으로 바뀌는 게 시민군대. 왜냐하면 징병제가 돼서 모든 시민이 다 군대에 가게 됐는데 이게 다 왕의 근위대야?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왜 내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내가 하겠지만 그렇죠. 왜 내 저 왕의 내가 부하처럼 군인으로 그렇죠. 징병을 그리고 당해야 이제 되라는. 왕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이때는 이제 의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왕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 왜 시민군이 왕의 편에 서야 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민주사회, 그러니까 시민군에 맞는 새로운 군사 조직.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당연한 줄 알아요. 생각하는데 이것도 긴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병역을 진다라는 일반 의무화가 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시점이 프랑스 그게 이제 혁명 때인가요? 프랑스 혁명 나고 징병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왕에서 이제 시민이 뒤집는 국가. 사회가 되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바로 다음에 혁명 전쟁이라는 게 터지잖아요. 네. 혁명 전쟁에서 이제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하죠. 나폴레옹이라는. 근데 그때 당시 나폴레옹이 아직 집권했을 때는 아니고 나폴레옹도 일개 지휘관으로 간 거였는데 보니까 혁명 지휘부가 사령관 역할을 했었어요. 사령부였는데 일반 시민들을 징집해서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프랑스 근위원대도 있었고 뭐 그냥 위병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 군대가 나오게 되고 특히 프랑스 혁명 끝나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 왕의 군대가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혁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병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나 진짜 역사를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왕정이 있었는데 이거 혁명군이 뒤집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민주주의가 태동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어디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의 혁명이 나니까 유럽의 다른 왕정 국가들이 쳐. 왜냐하면 혁명의 기운이 수출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혁명을 뒤집힐 수 있잖아요. 왕정 국가들이 그래서 일단 저거 잠재워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반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였어요.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인접 국가였고 그리고 옛날부터 부르봉 왕가하고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라이벌 관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오스트리아군이 공격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넘어오면서 이제 막 정부를 뒤집고 새롭게 태어난 혁명 정부가
위기 상황이라서 징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만한 군대를 무장시키고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공장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징병을 했더니 무려 30만 명이 모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네. 근데 문제 거듭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30만 명이 모여도 그리고 그전엔 오히려 군대 수가 좀 줄어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30만 명한테 총을 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나 이제는 총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서 시민군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정치적 사건으로 보면 혁명 때문에 시민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산업 생산력이 생기고 부르주아층이 생기고 시민사회가 생기니까 혁명을 계기로 거기에 맞는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는 수십만 명 군대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 집단 같지만 아무리 그래 보여도 결국은 사회 경제와 군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부르는 게 지금 프랑스의 국가지만은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수십만 명의 징병제가 군대가 되고 그와 동시에 시민의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치적 권리는 과거에는 국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많이 차이가 났던 것도 과거에는 국방을 남자들이 담당한다라는 그 과거에 칼 갖고 싸우던 시절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또 특권이 많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징병제가 나오고 이 수십만 군대를 시민 군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니까 시민의 권리가 달라지고 정치 참여 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근대 시민 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이네요. 그렇죠. 내가 지켜야 내가 한다라는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있으니까. 아닌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이런 거잖아요. 위가 바뀌어도 난 상관없어. 똑같이 세금만 내면 돼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 징병이 되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무기 생산이나 군 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네. 공장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규격화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게 자동 이 컴퓨터 에펙트로 막 찍어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규격화가 가능했어요. 이때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총 몸체 같은 것도 규격화가 가능해서 이쪽 다른 파트에서 부품, 몸체 탕탕탕탕해서 넘기면은 네, 이쪽에서 뭐를 탕탕탕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기가 규격화돼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군대가 확 늘어나게 네. 되죠. 그래서 심지어 나폴레옹 군대 같은 경우에 정원이 됐을 때 모집을 해보니까 무려 250만 명까지 증집이 가능했던. 프랑스 제국 말고 그냥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의 인구가 약 한 4,500만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근데 남자로만 국한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 16세에서 뭐 35세 사이에 있는 있는 남자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맞다. 왔다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비군과 시합하면 꽤 돼요. 그러니까 거듭 아 말씀드리지만 민방위도 끝났어. 아재요. 제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저희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해도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인차. 아무튼 군인을 징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군대에게 군수물자를 지급하고 무장을 시킬 수 있느냐. 맞아요. 보급. 네. 늘 전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네. 보급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나폴레옹 군대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맹위를 떨친 건 다들 알고 있고 뭐 러시아까지도 갔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보급이 잘 되고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보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이때 당시에 뭐 철도나 뭐 트럭 수송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보급은 어떻게 했어요? 나폴레옹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집트 원정 당시에 나폴레옹은 이집트에 보통 이제 원정 가면 군인들만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은 엔지니어들하고 학자들도 같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원정 당시에 학사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밑에. 이 조직에는 민간인 신분의 과학자, 학자, 그다음에 예술가,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들을 그럼 왜 데려갔냐? 현장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군인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가자마자 이제 문제점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식량 확보 문제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 토크멘터리 전쟁에서 하면서 미리 이집트에 무진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는 그렇죠. 그 무슨 식량 문제? 전쟁 식량은 이집트에서 다 그쵸. 나왔었죠. 근데 당시에 보급되던 대부분의 식량이 뭐냐면 빵이에요. 네. 근데 이 빵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밀을 탈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탈곡할 시설이 이집트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탈곡 시설이 없어요. 아, 밀은 있으나. 까먹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뭘 해봤냐면은 이집트도 맷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을 병사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야, 너 갈아 먹어라. 갈아봐라. 갈았어 얘네가. 갈아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보니까 잘 구워지지도 않고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탈곡을 해야겠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이 학사원에다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사원이 처음에 물레방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나일강 지천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다가 거기다 물레방아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나일강이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하죠? 홍수. 그렇죠. 때만 되면 넘치는. 겁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집트 환경에 맞는 풍차를 만들어서 일단 탈곡을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해서 밀가루를 얻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윤지현 씨 빵 만들어 보셨어요? 베이킹 소다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디 있어요? 보통 효모라는 게 필요하고 네. 보통 이스트라고 그러나요? 그걸? 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 이스트를 숙성시켜 가지고 빵을 만들며 두 번째 빵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오븐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하나 어마어마한 연료를 소비해요. 요즘 같은 날씨 밖에다 이렇게 돼. 타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오븐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많이 연료를 군대가 연료가 부족하다는 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라고 해요. 학사원이 또 해결을 합니다. 뭐냐면 이 엔지니어들이 이집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갈대나 뭐 옥수수칩 이런 걸 이용해서 공기 흡입이 훨씬 잘 되는 오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료를 약 20% 정도 절약합니다. 또 하나 이제 빵 역시 이건 옛날 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고대 로마 군단이 왜 교수님 저기 건빵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현대식 건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건빵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요. 물론 병사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야 이거 뭐 과자 먹고 싸우라고 이랬는데 프랑스 병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 병사였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아니 근데 실제 만들어져 있는 빵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빵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뭘 만들면 금방 곰팡이가 슬어요. 그럼요. 시간적인 예. 문제도 그걸 바다에서 있고. 어떻게 가죠? 바다 건너. 지금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영국군이 좀 봉쇄하고 있는데 그럼. 그러다 빵배 깔아앉으면 갖고 오지도 못하지만 아이고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굶어 죽으니까요. 그렇죠. 굶어죽지. 가라앉은 데 동네에는 물고기가 크게 발달하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병사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뭐 이런 거 먹고 싸우라고. 근데 적어도 굶주리질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나폴레옹 군대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전쟁에서 병사들이 굶주리지 않고 싸웠다는 건 이건 매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일이에요. 나폴레옹은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전문가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거 보면 굉장히 좋은 자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에 로마 군단이래 봤자 6천 명이잖아요. 5분 없어도 돼요. 털어먹고도 얼마나 잘 수 있어요. 빵 좀 줘봐. 네. 이러면서 걷어가지고.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이 엔지니어나 학자, 심지어 학사원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군대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만들고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 징병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군대가 커지니까 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식으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마리우스 때는 막노동하는 애들 군인 뽑아서 땅 파고 다 돼. 이집트 가니까 기자님 방금 말했지만 걔들이 땅을 파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혁신이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시민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민이 채웠다만이 아니에요. 근대 군대는 이제는 전혀 전쟁하고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전쟁에는 아무짝에서 못 쓸 것 같던
교수들까지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러니까 거죠. 진정하게 나폴레옹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곳 전쟁은 곧 경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20세 때 나폴레옹이 벌였던 것은 보급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네요. 현지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사회에 있는 각 직업과 계층들의 역할까지 재구성을 했어야 됐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따지자면 우리도 만약에 군 개혁을 한다라는 어떤 그 목표에 간다면 군대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회의 여러 가지 전문 이 지식도 수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레옹 때에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이걸 안 받아들인 나라도 많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전쟁하러 갔는데 이제 군수품 중요한 것도 다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빵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배에다 내려놓은 거야. 가야 되잖아요. 네. 나르려고 보니까 수레가 없어요. 네? 부대까지 보급물자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술을 안 수레는 챙겼네. 어떻게? 수레를 또 모았어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길이 없어요. 길이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는 있는데 우리가 기자님하고 얘기하다 로마군이 가만 보면 로마군이 대단해.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아키아 보도라고 유명한 길이 있어요. 고대 로마군이 닦았던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네.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포장도로예요. 그때 당시에요? 다음 이야기. 성공적인 군 개혁을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국제 정세를 읽어라. 전 세계 군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최첨단 과학 기술과 무기들을 주시하라. 군대와 사회의 변화는 함께 간다. 군 개혁에 앞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측하라. 장병들이 훈련과 실제 상황에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특집 토크멘터리 국방개혁을 말하다.